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에서 보는 한국 강혜신입니다. 오늘은 한 가지 주제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 주제인데 세 명의 전문가가 각기 다른 매체에 실은 기고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과연 북한이 베트남 모델이 될 것인가 하는 하나의 이슈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베트남 모델 같은 경우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을 포함한 미국 사람들이 핵을 포기하고 베트남처럼 될 때 미국이 도와줄 수 있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이 북한에 적용이 잘 될까, 되지 않을까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점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까, 포기하지 않을까를 내다보는 어떤 기준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제가 제일 먼저 소개를 해드릴 칼럼은 한국의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이제 미국이에요. 아니, 꼭 미국은 아니죠. 세계의 한 155개국에서 이 매체의 기고문을 싣고 있으니까는요. 프로젝트 신디케이트라는 이곳에 쓴 의견과 한국의 중앙일보에 보니까는요, 7월 5일에 기고한 기고문 사이에는 똑같은 이슈인데 저는 차이를 느꼈거든요. 여러분들께서는 이 교수가 한국말로 북한이 베트남이 될 수 있는가를 적은 것과 또 이제 영어로 제가 대강 번역을 해드리겠습니다마는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읽으라는 의도로 쓴 글에는 차이가 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먼저 그것을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미국의 Foreign Policy의 이코노미스트부터 전해드릴까요? 이코노미스트가 이제 전반적인 북한이 베트남이 될까 하는 내용을 쭉 정리를 했고, 세 번째가 Foreign Policy의 미국의 저널리스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저널리스트가 하노이에서 일을 하는데 독일 언론에도 이 저널리스트가 쓴 것이 실리기도 하고 하거든요. 이 세 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이종화 교수는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에서 저는 처음에는 이 글을요, 이제 좀 희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한국에 쓴 글보다는 중앙일보에 기고한 기고문보다는요. 중간에 보면은 어려운 점도 많이 있다 하면서도 결국은 북한이 베트남 모델을 따라야 된다 하는 뉘앙스가 강했거든요. 타임스 오브 오만에서 발행되는 신문에서 제가 이 기고문을 읽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아라비아의 정말 동쪽 끝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밑에 오른쪽으로 있고 옆에 예멘이 있고 하잖아요. 위쪽에는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레이트가 있고 오만에서 이런 것에도 관심을 갖고 칼럼을 실었네 라고 생각하면서 읽다가 맨 끝에 가니까 프로젝트 신디케이트라는 말이 나왔는데, 어떤 사람은 미국에서 이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의 조지 소로스의 오픈 소사이어티에 돈이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조지 소로스의 돈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 신디케이트가 90년대 중반인가 만들어졌는데 비영리로 운영이 되거든요. 빌 게이츠도 돈을 대고요. 예를 들어서 덴마크라든가 아니면 독일의 매체도 돈을 대고 아무튼 459군데의 미디어에서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의 컬럼을 받아다가 쓰고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노스코리아가 차기 베트남이 될 수 있는가? 베트남 하면은 노이모이 정책이잖아요. 수이신 정책이잖아요. 등소평해, 덩샤오평해, 개혁도 이런 것에 비유가 되는데, 베트남은 1985년, 86년도에 노이모이 쇄신 정책을 가져오면서 농업 협력을 이제 해산하고 가격 컨트롤을 없애고 농부가 땅을 갖도록 하고 외국 투자를 해서 이제 사기업이 이제 많이 활성화됐다. 북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30년 동안 경제 성장률이 1년에 평균 6.7%가 됐고 2017년도에 1인당 수입이
2,340달러, 수출이 2,100억 달러, 2,100억 달러 정도면 호주와 브라질 규모다. 이 교수가 지적을 하고 있어요. 먼저 한국의 7월 5일에 중앙일보에 실은 그 기고문을 보면은 뭐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더군요. 4월 27일 그 판문점에서 회담할 때 김정은이 베트남 모델에 관심이 보였다. 그래서 뭐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뭐 여러 가지를 통합을 해야 되고 난관이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장기적인 그 청사진을 가지고 북한의 체제 전환과 경제 발전을 한국이 도와야지 된다. 장밋빛 환상에 젖기에는 너무 이르다. 이게 이제 7월 6일 중앙일보에 한글로 쓰신 그 이종화 교수의 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의 영어로 쓴 것에도 여러 가지 북한의 장애를 지적하기는 합니다. 뭐 베트남 같은 경우에 외국 투자가 많았고 특히 이제 한국의 삼성은 뭐 대단하잖아요. 그곳에서 여러 가지 뭐 빌딩도 갖고 있고 뭐 전체적인 경제의 뭐 퍼센테이지로 차지할 그런 정도를 쭉 그 얘기를 하면서 이 북한이 베트남 모델을 받아들일 때의 장애를 이 교수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경제가 지금 너무나 허약하다는 거죠. 성장률도 1% 미만이고 지난 10년 동안에 GDP도 뭐 작고 1,300달러 정도. 한국중앙은행이 이것도 계산을 한 거죠. 북한에서는 정확한 계산이 나오기가 힘드니까는요. 중국도 그렇다고 하는데요. 뭐 전체 수출이 17억 7천만 달러라고 하니까 2017년에요. 그러면 그 베트남의 뭐 2,100억 달러와 비교를 할 때 비교가 지금 되지 않죠. 그래도 북한이 좋은 점은 경제 기반이 좋죠. 교육을 잘 받은 근로자들이 있고 천연자원이 아직 뭐 좋고 항구들이 있고 그러나 포괄적인 베트남처럼 시장 개혁을 하고 대규모의 외국 투자를 받아들이고 테크놀로지 발달하고 이러기에는 정말로 힘들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그 30년 안에 베트남 모델을 받아들이면 1인당 뭐죠? 1인당의 뭐 수입이 10,000달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그 얘기, GDP 성장률도 높아질 수 있고. 그래서 진짜 문제는 북한의 의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도 희망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왜냐하면 그 김정은 위원장이 전임자, 아버지, 할아버지에 대해서 개혁의 뜻이 있기 때문에 병진 정책에서 이제 경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은 미국의 잡지 애틀란틱도 여러 전문가들을 인터뷰를 한 결과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핵무기를 가져야만 본인이 생존한다고 믿었고 지금 그 손자는 핵무기를 경제화 바꿔야 본인이 생존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런 얘기를 지금 이종화 교수도 하고 있는 거예요. 베트남과는 달리 베트남은 대중의 요구도 있었고 리더십도 굉장히 그 북한에 비해서는 유연하잖아요. 노스코리아는 정말 예측 불가능한 그야말로 그 전제 군주와 같은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베트남처럼 되려면 북한은 비핵화를 해야지 된다. 남북한이 협조를 하고 등등 뭐 경제 제재도 풀고 이렇게 해서 개성공단도 뭐 활발하게 돌아가고 그럴 때 완전한 비핵화가 돼야지 또 미국에서는 경제 제재를 풀어준다고 하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뭐 알아서 풀 일이고요. 그렇게 될 때 진정한 무역이 시작이 되는데 세계의 투자가 이제 뭐 세계은행이라든가 아시아개발은행 등이 재정 지원을 북한에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 사이에 남한과 북한의 정상 관계가 더 나아지고 다른 그 아시아 국가요. 뭐 일본도 뭐 지금 북한과 대화하기를 원하니까 경제 협력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쭉 얘기를 하면서 조직적으로 인권 문제도 같이 가지고 들어가야지 된다. 북한이 국제사회처럼 되려면 이 인권 위반도
풀어줘야지 되는데 언제까지라고 기다릴 필요가 없다. 지금 그 요구를 해야지 된다. 비핵화가 더 중요하니까 먼저 하고 인권 문제 나중. 이러면은 다른 나라처럼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외교적인 고립이 풀어지려면 또 이런 인권 문제가 북한 내부에서 해결돼야지 되니까 그게 이제 베트남이 1980년대부터 이제 해왔었던 일이기도 하고요. 한반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지금 세계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국제사회가 북한이 더 빨리 개방하도록 인권 문제도 빨리 해결하도록 푸시해야지 된다. 맨 마지막에요. 이 고려대학교 이종화 교수가 이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에서 얘기를 한 그 문장 자체가요. 지금 중앙시평에는 장밋빛 환상에 젖기는 너무 이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한국이 경제 발전을 그 장기적인 청사진을 갖고 도와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에서는 이종화 교수가 맨 마지막 문장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면요. 맨 마지막 모델은 베트남이 북한의 모델이 돼야지 된다. 베트남 should be its model 이라고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내용을 비슷하게 쓰는 것처럼 하면서 독자가 한국 사람이냐 아니면 세계인이냐에 따라서 그만큼 달라지는 것이죠. 이 교수의 실제적인 마음은 저는 그 한국 그 정부와 마찬가지로 북한이 베트남의 모델을 따라야지 되고 그게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희망을 담고 쓴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155개국에 459군데 미디어가 받아다 쓰는 영어로 쓴 이 교수의 글이었고요. 이번에는 한국인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이코노미스트가 북한이 베트남이 될까? 아니다라고 봅니다. 이코노미스트는 누가 이 글을 쓰는지를 밝히지를 않고 쓰는 그런 매체잖아요. 영국 매체고요. 시장 개혁 자체가 북한과 그 베트남이 비교는 되지만 개방하기에는 북한이 훨씬 베트남보다 곤란하다라고 아예 결론을 짓고 갑니다. 미국이 북한의 핵을 포기하라고 하면서 베트남 번영을 예로 들지만 뭐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지난번에 북한에 갔었을 때 뭐 갱스터 같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바로 이제 그 하노이에 갔었잖아요. 7월 8일이었습니다. 하노이에 가서 하노이 길을 걸어 다니면서도 또 그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북한은 베트남과 비교할 때 이게 비슷한 면도 있다고는 일단 얘기를 해요. 베트남은 지금 공산당의 그 권력을 유지를 하면서도 자유시장 체제를 하고 또 사람들이 더 부자가 되고 하니까 김정은 위원장에게 어필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죠. 이 도이모이를 뭐 어떤 나라는 1985년 어떤 나라는 1986년으로 보는데 이코노미스트는 이제 1985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쇄신이요. 쇄신, 뭐 리폼이라고도 보고 있고 그런 것을 할 때 그 GDP가 미국의 1%밖에 안 됐는데 북한이 이제 유엔에서 계산하는 것으로 보면은 2015년도에 미국인의 1%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요. 경제는 그렇고 외교적으로도 비교가 가능한데 베트남이 미국의 적이었잖아요. 그러다가 무역 파트너가 된 거죠. 95년도에 미국과 베트남이 관계 그 정상화를 하고 나서 그게 겨우 그 전쟁 끝나고 20년 뒤인 겁니다. 지금은 뭐 휴전이기는 하지만 전쟁 끝나고 얼마나 많이 왔어요. 53년 이후에 지금까지도 종전이 안 되고 있는데 베트남은요. 수출을 해서 그 인구가 젊으니까 젊은 인구들이 만들어서 이제 많은 것을 다른 나라에 파는데 미국에 가장 많이 팔고 있습니다. 미국의 넘버원 수출국이 아니죠. 베트남의 넘버원 수출국이 미국인 겁니다.
북한은 더 빠르게 할 수도 있다고도 예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도이모이를 주체와 비교를 해봅니다. 이코노미스트가. 그런데 이 비교를 할 때 북한과 베트남이 다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베트남 남부는 남이 있고 북이 있을 때 원래 경제 지금도 중심지이고 집단 농장이었잖아요. 쌀 농장. 제가 엊그제도 그 쌀국수를 먹었습니다마는 그 로스앤젤레스에서. 그런데 이제 그 집단 쌀 농장을 공장으로 바꾸고 사형화하는데 불과 10년밖에 안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에 해봤으니까. 남베트남, 북베트남에서 그런 것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주체라는 것은 지금 그것이 쭉 시작이 되고 65년 뒤에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장마당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장마당에서 기업가 정신이 보이기도 하고 하지만 이 개인이 하는 장마당이 큰 회사와 사적인 조직으로 가려면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또 북한 경제가 복잡하다고도 얘기를 해요. 베트남은 1980년대 중반, 중국의 그 1970년대 말처럼 중국이 이제 경제 개혁을 그때 시작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는요. 그때 이제 그 노동 인구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줄 수 있었던 게 베트남이라는 얘기인데, 베트남은 이제 농부가 농작물을 팔고 이득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하니까 농산물 생산이 크게 늘었죠. 그리고는 이제 그 농장을 공장으로 옮겨서 그 공장이 수출단지가 되고 외국 기업 삼성을 포함해서 많이 이제 투자를 하고 건물도 사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시골에 기반이 있었으니까 그 시골을 도시화, 공장화로 해서 뭔가를 많이 만들어냈는데 북한 인구는 이미 60%가 도시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생산성을 높이려면 북한의 경우는 빈사 상태인 이 업계를 어떻게 활성화하느냐. 얼마 전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공장에 가서 굉장히 화난 사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보니까는 사람들과 같이 그 공장을 걸어 다니면서 계속 손가락에 담배를 피우고 다니는 거예요. 그 얼굴은 누가 봐도 화난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얼굴 표정에 대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이 참 드문 표정이다. 요즘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젓갈 공장이나 다른 데 가면 하하 웃고 저고리 웃저고리 입고 있던 것도 속에 그 흰 셔츠 반팔만 입고도 더우니까 그걸 벗고 그 저고리 와이프가 들고 웃고 이러는데 빈사 상태인 공장을 보면은 이게 김정은 위원장의 얼굴이 정말로 아주 시리어스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 업계를 살리느냐. 지금 이미 도시에 많이 나와 있고 공장이 돼 있는 그 북한은 구소련이 무너진 뒤에 동유럽과 비슷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새롭게 뭔가를 경제를 바꿔가는 과정에서 실업률이 굉장히 높아질 수도 있고 실패한 사람, 루저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일부 북한의 민영화요. 군이 기업도 다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북한은. 이 민영화는 이미 부패가 됐는데 더 부패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의 경우는 중국, 한국, 일본에 끼어서 그 사이에서 일자리를 또 새로 만들어야지 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고 아직까지는 외국 투자가 굉장히 약하다 하는 내용을 전하고요. 세 번째, 북한과 베트남을 비교를 해야지 되는 것이 인구에 있어서 북한이 굉장히 약하다는 거죠. 베트남은 미국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요, 베트남은 평균 연령이 왜 그렇게 젊어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당시에 경제개혁을 할 때 국민의 중간 나이가 베트남도 그렇고 20세 정도 됐잖아요. 베트남이 조금 더 어릴 수도 있고요. 일할 인구가 굉장히 많고 그에 비해서 지금은 이제 중국도 노년층을 굉장히 걱정합니다마는 중국이 경제개혁을 시작할 때는 노년층에 대해서 어떻게 해줘야지 되느냐 이런 고민은 별로였고 너무나 활발하게 일할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에 비해서 이코노미스트가 얘기를 하기를 지금 북한의 중간 인구의 나이는 34세랍니다.
베트남의 평균, 지금 평균 연령보다도 높은 거예요. 85년, 86년이 아니라 지금 96, 2006, 30년 전보다도 더 지금 그 34세니까 많은 거죠. 그래서 김정은이 베트남식으로 한다? 이런 것은 그 희망이 적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이코노미스트였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미국이 지금 폼페오 그 국무장관이 베트남처럼 해줄 테니까 핵포기에 이게 조금 말빨이 덜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고요. 이번에는 미국의 포린 팔러스입니다. 이 이코노미스트는 위에 세 가지를 지적을 했지만 포린 팔러시는 오히려 정치적인 그 생존력 그런 것들 때문에 베트남 모델이 되기가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그 베넷 머레이라는 이 저널리스트는 베트남 모델을 북한이 택한다면 김정은은 정말 그 정권을 끝내고야 말 것이다. 김정은은 베트남 모델을 경계해야지 될 것이다. 자신의 죽음을, 정치적인 죽음을 부르는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그 베넷 머레이 씨는 리뉴얼이라는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베트남의 그 쇄신 정책을요. 이 사람이 뭐 그 현재는 그 독일의 그 도이치 프레스 에저르를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고요. 미국인이고요. 미국 그 저널리스트고요. 그래서 베트남은 그 당시에 어떤 그 리뉴얼을 할 때 그 중요한 분야는 그 산업에 있어서 지켰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이모이를 할 때요. 그게 이제 베트남으로서는 뭐 농업을 이제 공업 쪽으로 많이 바꿨지만 에너지와 재정 분야는 베트남은 지킬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베트남 정부가 소유한 회사가 엑소모빌이라든가 포드 이런 미국의 자동차 회사, 오일 회사와 공조를 했죠. 21세기 경제로 나갔죠. 뭐 중국도 비슷했어요. 그리고는 뭐 세계은행과 뭐 여러 가지 연관해서 일을 했고 그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공산당이 기꺼이 공산당의 리더십을 줄였다는 겁니다. 1986년으로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 도이모이를요. 도이모이가 있고 나서 그 이후에 베트남에서 서기장이 5번 바뀌었고요. 총리가 7번 바뀌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베트남은 한 사람의 스트롱맨이 이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점에 있어서는 중국도 지금 시진핑 한 사람으로 가는 것 같지만 조금 다르죠. 어쨌든 베트남의 경우는 스트롱맨, 그 독재자와 같은 한 사람이 없었는데 북한은 김씨 일가가 3대째 지금 파워를 가지고 있고요. 시진핑의 경우도 그 전에 이제 여러 번 뭐가 바뀌고 뭐 이렇게도 했지만 시진핑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잖아요. 아버지가 혁명의 리더였고 물론 혁명의 리더였다가 제거되면서 문화혁명기에 아들도 어디 가서 있고 했지만 아버지의 그늘이 있었기 때문에 뭐 별로 그 변변한 경력이 없는 시진핑이 또 변변한 경력이 없어서 무서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권력을 잡을 수도 있었고 뭐 이런 다른 케이스들이 있고 북한은 순수 김씨 일가가 3대째 지금 파워를 잡고 있는 것이고요. 베트남은 그 공산당은 공산당이지만 언제나 그 권력을 공유한 집단적인 리더십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호지민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베트남에 가면은 동상이 많이 있지만 그 호지민의 승인 없이 전쟁을 일으켰었던 적도 있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텟 어펜시브라고 해서 텟이 이제 그 베트남 그 음력설이잖아요. 구정 대공세. 결국은 뭐 이것 때문에 베트남이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원인이 됐지만 베트남이 그 호치민의 승인 없이 텟 어펜시브를 했다는 그 정도의 기반이 예전부터 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북한과는 다르다고 이 저널리스트가 설명을 합니다. 호지민이 어디나 있는 듯 뭐 빌보드에도 포스터에도 온라인에도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은 이미 오래전에 숨진 사람이잖아요. 호지민은. 지금 베트남에는 살아있는 정치인 스트롱맨 딱 한 사람을 꼽아라 이게 없다는 거예요. 교육을 많이 받은 베트남 사람도 누가 자신들의 로컬 리더인지 확실하게 모른다는 거죠. 지금 베트남이 공산당 서기장이 있고
응웬 부종 총리가 있고 뭐 한국에도 가죠. 응웬 그 수원프 국가 주석이 또 따로 있죠. 전 다이쾅 쾅꽝 이러면은 사람들이 이 정도는 알아요. 서기장과 총리와 국가주석은. 그러나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역할 분담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아니면 누가 위인지, 뭐 권력 서열 1위는 공산당 서기장이죠, 당연히. 그런 것을 베트남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겁니다. 잘 몰라도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권력이 분산이 돼서 웬만큼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 베트남의 정치 전문가들도 국가 권력 그 구조를 설명하려면 굉장히 어려워하고, 공산당이니까는요, 서구 이런 그 민주주의 체제와 다르기 때문에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의 민주국가와 비교를 할 때 이 뭐 왔다 갔다 하는 비율도 높아요. 권력을 분산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제 뭐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는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서, 베트남 같은 경우는 베테랑 저널리스트들도 루머에 기대야지 되고, 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뭐 이런 것을 잘 모를 수도 있고요. 그런데도 또 베트남의 공산 정치가 살아있는, 굉장히 유연성이 있는, 불안정하기는 하지만 그런 일들을 또 이 정도까지 경제가 번영하기 위해서 오는 과정에서 겪어왔고, 그런 것이 있어서 번영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북한의 노동당은 김씨 가문의 상징이고, 정규회의도 거의 하지 않잖아요. 뭐 지난 36년 동안 한 번인가 했다고 들었는데요. 중앙위원회가 현재로서는 물론 항상 위협은 있는 거죠. 그러나 김정은의 리더십에 심각한 도전을 쉽게 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베트남 공산당은 지도자에게 좀 은퇴해 주셔야지 되겠는데요. 그래서 또 바뀌고 하는데, 북한은 김정은에게 조기 은퇴를 권유한다는 것을 상상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기 전에 숙청당하죠. 그래서 김정은이 어쩌면 그 베트남이 했었던 그거와 마찬가지로 미국이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도이모이를 성공을 할 수도 있지만, 하노이의 정치 철학을 그대로 카피하지 않고도 이 세상에 가능성이 없으라는 법은 없으니까는요. 그러나 그러려면은 지방 분권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장마당에서 더 큰 조직이 되고 민영 회사가 되고 할 때에 그런 쪽으로도, 민간 쪽으로도 권력을 분산을 해줘야지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는가? 베트남의 경우는 공동 리더십이 민간 분야의 이익에 필요할 때는 언제나 융통성을 발휘를 했다는 겁니다. 물론 김정은 위원장이 일부 그 변화를 시도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그 경제적인 개혁을 하려면 새로운 모험을 해야지 되는데, 이때는 그 정권을 내놓을 수도 있는 모험을 해야지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냐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북한의 정치적인 상황이 그 베트남과 다른 것이었고요. 이 베넷 머레이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또 한 가지,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고 강조를 합니다. 이 변화가 김정은 위원장 주변에서 새로운 롤 역할 같은 것을 북한에서 그래도 경제 전문가다 하는 사람이 쓰도록 허용을 해야지 되는데, 새롭게 뭔가를 규정하도록 해야 되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제 뭐 아무리 뭘 잘 알아도 30대 중반밖에 안 됐잖아요. 그리고 권력 잡은 지는 10년도 안 됐고, 본인이 이해하지 못하는 경제 분야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래,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바꿔라 하고 룰북을 쓰도록 김정은이 허용할 수 있을까? 김정은이 베트남의 막대한 그 경제적인 그 자유, 또 워싱턴과의 관계 개선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커진 것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해서 경제를 키워서 중국의 시진핑처럼 파워풀한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런 유혹을 느낄 수는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시진핑도 뭐 이제 5년 조금 넘었을 뿐이에요. 그 권력에 있은 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의 후광을 입었었고, 그리고 시진핑의 경우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중국이 시진핑 이전에 수십 년 동안에 뭐 70년대 말부터 경제 성장과 그런 것을 해왔다는 거예요. 모택동 이후에 여러 가지 뭐 개혁을 실패한 것도 있고 성공한 것도 있고 해온 그 이후에 시진핑이 들어와서 이제 5년 넘자 이번에 2차 회의에서 장악하고 했잖아요. 그런 그 바탕이 김정은의 북한에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경제, 정치 혁신에 있어서 자신이 지금 확고하게 모든 것을 쥐는 단계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북한이 이제 더 이상은 뭐 핵 그 실험을 하지 않겠다, 경제로 들어가겠다 했었을 때 어느 정도 이제는 자신감이 붙었네라고 전문가들이 분석을 한 게 그 이유죠. 그러나 그 자신감이 붙었다는 게 확실하지는 않다고 지금 그 포린 팔러스의 기고문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30대 중반의 김정은은 아직도 그 권력을 유지하는데 수십 년의 기간이 남아 있는데, 그리고 북한이 경제적으로 번영한다면 김정은의 권력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하지만, 정말로 분명한 거죠. 뭐 전용기를 타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만나러 다닐 수도 있고, 위험 없이 그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뭐 그런 것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뭐 중국에 갈 때도 김정은과 김여정이 오빠와 동생이 비행기도 나눠 타고 따로 타고 가고 했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만 경제가 발전하면, 그런데 이 장칭을 생각해 봐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중국조차도 마담 마오요. 마오쩌둥 4인방의 우두머리 문화대혁명을 이끌었던 이 장칭이 마오쩌둥이 숨지고 나서 정말 한 달 만에 뭐 잡혀가서 사형 선고받고 종신형으로 내려갔다가 가택연금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가택연금 됐다가 뭐 77세 때인가 그 자살을 했잖아요. 가택연금 도중에 등소평에 의해서 결국은. 그래서 그런 그 중국에서 그 정치가 잠깐 이렇게 됐었을 때 권력을 뭐 나눠주고 누구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도 있는 위기도 있고 뭐 이럴 때 중국이 어떻게 되는가 장칭으로 너무 옆에서 잘 봤다는 거죠. 김씨 일가에 의해서 숙청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김정은이 얼마나 잘 알고 있겠어요. 그게 다 칼이죠. 칼. 김정은에게 겨냥되고 있는 뭔가 변화가 온다면, 경제를 개방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나 좀 경제적으로 좀 풀어주는 변화가 오면은 그 칼날들이 다 자신에게 겨누고 있었던 것이 딱 찔려질 것을 안다는 거죠. 누가 나를 첫 번째로 찌를 것인가, 그것은 모르겠지만 다 숨기고 있으니까요, 북한에서도. 그래서 김정은은 그 베트남처럼 그렇게 하기가 결국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 보면 김정은의 그 정치적인 인생이나 개인적인 인생이 큰 그 코너에 몰렸는지도 모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70년 동안이나 가족 모델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전혀 양보를 안 할 수 없으니까 김정은도 정말로 해야지 될 때만 국내적으로도 또 미국과도 조금씩만 할 수 없이 양보를 하고 있는데, 베트남 모델을 따라가려면요, 미국이 지금 원하고 뭐 한국도 조금 얘기하고 있고 뭐 이런 것을 따라가려면 아주 큰 폭의 양보를 해야지만, 변화를 해야지만 되는데, 그때는 다 칼끝이 보여서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노동당도 뭐 새롭게 해야지 되고, 그렇게 될 때는 결국은 김정은 자신이 안전하지 않다. 김정은의 할아버지가 핵을 개발한 것도 그 권력 생존을 위해서이고, 김정은도 마찬가지로 권력 생존을 위해서 뭔가를 유지해야지 되는데, 본인도 잘 살고 또 자유경제의 지도자다운 본인이 그런 곳에서 살아봤으니까 그런 것도 누리고 싶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게 그 생명과 왔다 갔다 하고 정권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베트남처럼 오래전부터 그렇게 권력을 나눠 가졌고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됐고 남과 북이 또 남에서 어떠한 뭔가 자유경제 시장 체제도 맛봤었고 이런 것들이 합쳐지는 것과 북한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포린 팔러시의 베넷 머레이라는 이분의 기고문도 베트남 모델을 따르면 김정은은 죽고 만다. 정치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과 미국이 이 핵협상을 하기가 또 쉽지도 않은 거예요. 지금 잠깐 한국에서 나온 얘기를 보니까 뭐 평양을 방문할 확률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 그렇게 나오고 있고 마이크 폼페오도 뭐 북한을 또 방문할 확률이 있다고 어제 제가 전해드렸었던 내용을 오늘 한국이 월요일이 돼서 전하고 있더군요. 미국에서는 뭐 뉴욕타임스, CNN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러시아의 매체까지도 받아서 북한은 미국이 제안한 모든 비핵화 제안을 전부 거부했다 하는 내용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도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인센티브도 굉장히 신경 쓰고 받아들일 만하지만 덥석 물기에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보는 한국 강혜신이었습니다. 내일은 정규 방송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아침 9시에 오늘의 미국 시간에 뵙겠습니다. 내일 아주 중요한 뉴스들 또 좀 이게 이렇게 해석되는데요 하는 부분들의 뉴스가 미국에서도 한국 쪽에서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이제 남은 일요일 잘 지내시고요. 한국은 월요일입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